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6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둔 만큼 정부 공급 물량을 늘리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국민안전, 미래성장 동력, 환경 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강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광역 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43개 광역 정수장으로 확대하고 녹조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달 뒤면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서울역은 주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불발된 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라며 법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이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단체도 마지막까지 유예를 호소했지만 법안 시행이 불가피해진 상황.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혼선에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을 넘으면 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상이 되는 전국의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한 식당. 주방용 큰 칼로 채소를 큼직하게 썰고 양념용 재료도 잘게 다집니다. 어묵을 볶는 커다란 냄비는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쁜 시간에도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건 일하는 이들의 안전입니다. 그것 좀 더 조심해봐서 해. 다치면 큰일 난다. 날카로운 칼을 다루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이 딸려가면서 손을 좀 다쳤어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항상 조심하게 되고 칼이 미끄러우면 외려 더 잘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는 식당과 제과점, 헬스장 등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뿐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해당됩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만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전국 중소사업장은 모두 83만여 곳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800만 명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안전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하수처리업, 폐기물 수집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 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간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와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각 기업의 시설 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합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빠르게 구성해 50명 미만 중소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나섬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자 정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차례상에 늘 올라가는 사과.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보다 가격이 42% 올랐습니다. 배와 대추, 밤 등 차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채소류 가격이 전년보다 오르면서 설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선뜻 지갑을 열기 힘듭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애들이 또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사는데 살 때마다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과 비슷한 31만 원대로 조사됐지만 체감 물가는 작년보다 높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벌써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걸 느껴져요. 좀 부담이 되죠. 정부는 지난 16일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26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 원을 투입해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면서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설 이전 3주간 평균가보다 3.2%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사과와 배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2주 전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 4천 톤을 공급하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를 시중가 대비 10에서 20% 할인 판매해 과일류 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설 민생 안정대책 추진 상황도 논의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을 비롯한 수송력 확대 방안 등 설 특별 교통대책을 다음 달 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숙소를 예약할 때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은 다음 달 7일과 27일 각각 9만 장과 11만 장씩 배포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이후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장 2달 뒤에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고 중심역의 역할을 하게 될 서울역은 주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표면에서 무려 60m 떨어진 지하 공간에서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너비 11m에 달하는 대형 터널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펼쳐집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GTX 서울역의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주요 구조물 설치가 완료됐고 기계 설비 등 시스템 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80% 정도 공정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공사와 함께 건축 기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이후 출퇴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계획보다 앞당겨 운행됩니다. 운정과 서울역 구간이 올해 안에 개통되고 수서 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 이동 시간이 기존 약 1시간 20분에서 20분까지 단축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 마성역을 연결하는 GTX B 노선은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개통되면 인천부터 서울역까지 기존 9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GTX C 노선은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2년 만에 착공식을 거쳐 이달 첫 삽을 뜹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을 세로축으로 연결하는데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9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도권 동서남북을 잇는 GTX 주요 노선 개통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출퇴근 30분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GTX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주요 신도시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도 손봅니다.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은 오는 6월부터 6편 증차 운행하고 출근 시간 광역버스는 운행 횟수를 현재 80회에서 120회 이상 늘립니다. 또 서울 방향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는 출근 시간에만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층 버스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환경 서비스를 핵심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정수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올해를 치수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물 관리에 나섭니다. 먼저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지류와 지천을 포함한 233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촘촘한 예보가 이뤄집니다.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 지역의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의 위치 정보 문자와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지방하천 10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20곳을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물그릇 확대를 위한 신규댐 10개 건설을 추진하고 4대 강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농업용수 공급과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속에 있는 침전물을 분리하고 부유물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는 정수장 침전지. 관리자가 탁도를 관측해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배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 후로는 바닥에 농축된 침전물의 양을 자동으로 추정해 배출 주기를 스스로 결정해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정수처리 공정운영 전반을 자동화한 화성 AI 정수장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상수도 선진화를 목표로 2020년 AI 정수장을 구축했습니다. 이전에는 물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사람이 의사결정하던 것을 화성 AI 정수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용합니다. 정수를 위해 약품을 투입하는 과정에도 AI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약품 투입동에서 응집제를 투입할 때 유량계와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품을 최적으로 주입 가능하게 되어 수돗물의 수질을 균일하게 생산하여 품질이 좋아졌으며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가 저감되어 수돗물 공급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화성 AI 정수장에서는 에너지 관리와 설비 상태 분석 등 AI가 개입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AI 정수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진단해서 최적의 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AI를 통한 전력 절감 효과는 연간 10% 수준에 해당합니다. AI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녹조나 폭우로 한꺼번에 들어온 오염물질을 AI가 바로 감지하면서 대응이 빨라졌으며 부하 시간대별 물 수유량도 예측해 에너지 낭비도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에서 올해 AI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43개 광역 정수장으로 확대하고 녹조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을 위해 물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 환경 정책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위험한 환경 물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 아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었는데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5천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중 사망자만 1,258명입니다.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화학 제품의 원료명뿐 아니라 안심, 양호, 보통, 관심 4단계로 원료 안정성까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안전성 조사와 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 감시를 대폭 확대해서 불법 생활화학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권역별 환경 피해 구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연구기관 등 참여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 문제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죠.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기가 좀 깨끗해지나 싶었는데 끝나니까 다시 여지없이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정부는 올해 한국의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중위권까지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먼저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현행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만 사용되던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역산의 터널 환기 설비에 86억 원을 투입하고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를 10곳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 공간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 미세먼지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특히 자동차의 매연 무시할 수가 없죠. 이걸 관리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마련이 됐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는 미세먼지 같은 환경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누적 90만 대 달성하기로 목표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택배차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환경은 새로운 경제 언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제품이나 녹색 시장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도 이 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ESG 경영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ESG 공시 의무화 추세로 녹색 투자는 지속 증가할 전망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탄소 중립과 이 친환경 요소를 지키는 기업이 수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교체에 1,277억 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이 글로벌 녹색 산업 시장의 규모가 2022년에 1,600조 원이나 되더군요.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올해 어떤 정책이 추진됩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20조 원 규모였던 녹색 산업 수출 규모를 22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매년 10% 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그린 수소 생산, 메탄가스 발전의 탄소 중립, 그리고 수력 발전, 상하수도, ICT 물 관리 시스템의 스마트물 등을 중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그린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고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인 그린 유니콘 기업을 10개 육성할 예정입니다. 녹색 수출 펀드도 신설하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녹색 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간 녹색 투자를 2022년 1조 8천억 원에서 2027년 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올해 환경정책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에 전투기를 조종하다 조난을 당한다면 신속한 구조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공군이 혹한기 전투 탐색 구조 훈련을 벌였는데요. 영하 12도의 맹추위에 전우를 구출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훈련 현장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얼음이 얼 정도의 혹한의 날씨, 탐색 구조 헬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에 접근합니다. 조난된 조종사가 연막탄을 피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헬기가 접근해 호이스트 장비를 내리고 구조사가 조종사를 장비에 연결된 고리에 체결한 뒤 헬기로 함께 올라갑니다. 어제 공군 제6탐색 구조비행전대가 혹한기 전투 탐색 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항공구조사 20여 명과 HH-32, HH-47, HH-60 등 세대의 탐색 구조 헬기가 참가했으며 겨울철 작전 수행 중 강이나 호수로 비상탈출한 전투조종사가 조난됐을 때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강과 호수는 바다와 달리 잘 얼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습니다. 구출을 위해 두꺼운 빙판을 잘라야 하거나 거센 헬기 바람으로 얼음 조각이 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난된 조종사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사와 전우의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구조하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를 기록한 강추위에도 국가 안보와 전우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공군 장병들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언제 어디는 우리는 간다! KTV 김민아입니다. 복잡한 지하 상가나 실내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있으신지요? 이럴 땐 위성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무용지물인데요. 정부가 새로운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하나 실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30여 개 상점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하 상가. 넓고 복잡하다 보니 길을 헤매기 일쑤입니다. GPS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지하나 실내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앱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요. 앞으로 주소 정보를 활용하면 실시간 위치 파악은 물론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건 주소 측의 고도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도와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주소 측의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한 개 도로명으로 된 지하도 내부 도로와 상점에 도로명, 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 건물 번호판과 사물 주소판 등 주소 정보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를 위한 기반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위치 정보 전달 장치, 비콘 150여 개를 설치해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소 정보를 이용한 길 안내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m 간격으로 비콘이라는 이제 전파를 쏘는 장비를 설치를 했고요. 그 정보를 수신받고 상가 측량하고 또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있는 관성 센서까지 하이브리드해서 지금 위치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측의 고도화는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어디서나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경찰에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하상가 내부도로와 상점 등에 부여된 주소를 이용해 지도를 제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소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요즘엔 주변에서 무인 자판기나 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파는 곳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식품 산업계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걸림돌 제거에 나섰습니다. 김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선택하자 로봇이 능숙하게 제조합니다. 2분이면 즉석에서 조리된 따끈한 라면을 맛볼 수 있고 맛있는데요? 꼬들꼬들합니다. 꽃 모양의 솜사탕도 금세 만들어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무인 조리형 자판기로 야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객들께서도 사람과 살면 그 사람 간에 접촉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바로 자판기라든지 무인 커피 로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도 인기입니다. 네, 이 로봇은 치킨을 만드는 튀김 로봇입니다. 한 번에 4마리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로봇 5대는 숙련된 요리사 2.5명 역할을 하는데 비숙련자도 5분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이처럼 식품 산업에 로봇이나 무인조리형 자판기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떠오르면서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자의 진입 규제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로봇 조리 등을 반영한 규정이 따로 없어 영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 범위에 무인 자동 조리 기계나 로봇의 음식 조리도 포함됩니다. 조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안전 등 관리 기준도 보다 강화합니다. 규제가 개선되면 소비자들께서는 자판기에서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영업이 매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로봇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보는 정책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가 화제였죠. 그런가 하면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과 강원까지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 조성 계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사라지고 앞으로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를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는 GTX-A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교통비를 할인하는 자체 교통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점포 220여 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디지털과 공급망 등 17개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90억 원을 투입하고 이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GTX 시대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개통하고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강원까지 연결합니다. DEF 노선 신설도 본격화하면 GTX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3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전체 기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종료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이 부활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특례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4.2에서 4.5%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사회 배려층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리가 최저 3%대 중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경기 마지막 날 스노보드,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피겨스케이팅 등에서 메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설 이후까지 계속돼 총 10여 회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주말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계속 흐리다 일요일부터 점차 개겠는데요. 서해안은 내일까지 구름 많겠고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미세먼지도 좋지 않겠습니다. WHO 기준 오늘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던 수도권과 충청권은 내일 나쁨 단계로 악화되겠고 전북과 경북, 대구, 울릉도와 독도는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공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 3.7도, 광주 6.3도, 부산 8.8도 등 전국이 포근했는데요. 이번 주말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1도, 수원 3도, 청주 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2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7도, 부산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는 흐리고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경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하는 걸 많이들 번거로워하시는데 이게 참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 기준이 바뀌면서 일상에서 버려진 투명 페트병이 식품 용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건데요. 단 그러기 위해선 꼭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